네, 4월 10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들으셨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한 분의 의견을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사로 계시는 이은택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뭔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네.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데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네. 금요일 날 나온 건 네.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요거 스케줄 끝나시면 주말 돌입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주말 앞두고 기분이 좋으신 건지 시장이 좀 잘 네. 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오늘도 바쁘게 하루 지냈고요. 음, 오늘 하루 마감은 이제 이걸로 하고 이제 주말 들어가야죠, 저도. 그러니까요. 네. 시장도 괜찮았죠? 이 정도면은 이번 주가 그렇죠. 좀 네. 2주간의 휴전, 그리고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뭐가 되게 많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듣고 싶어요. 금요일이니까. 일단 저희 네. 뭐 저번 달 했던 거 한번 네. 체크하면서 넘어가면은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저번에 나왔을 때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강세장에서 조정. 저저번 달에도 얘기하고 그쵸, 저번 달에도 그쵸. 얘기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상반기에 이제 3, 4월 조정이 많고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뭐 9월에서 11월 조정이 많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3, 4월에 조정이 나올 거를 뭐 이란 사태가 나타날 거를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게 뭐 없었어도 보통 상반기에 어, 3, 4월 조정이 그런 많았다. 경우가 많다. 아.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런 케이스가 많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패턴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그럼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가을쯤에는 이런 게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 들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역으로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투자의 기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면서 가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저희 생각이고요. 네. 하락폭도 그때 나와서 얘기를 했던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하락폭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번 하락은 좀 클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고 저희가 이제 18에서 23% 정도 빠질 거다가 저희 기존 뷰였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보면 돼요. 너무 단순하지만 많이 오를수록 그 다음에 많이 빠집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그전이란 자료를 쓰거든요. 맞아요. 이그전 자료에서 네. 이제 2월 달에 전 1월 달에 이제 5천 넘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2월에 6천을 넘을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5천 후반쯤 갔을 때 아이 과열이다. 그래서 뭐 과열입니다. 뭐 이런 보고서 내용을 쭉 썼어요. 쓰고 났는데 이제 6천이 넘는 거예요. 조금 그쵸. 있다가. 근데 바로 6,300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게 이성적인 투자자라면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야 이건 진짜 더 과열이네. 있는 거 다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지만 네. 실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뭐 저조차도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읽고 있나? 팔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번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야 되나? 더 그렇죠. 가나? 이런 뭐 마음이 실제로는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마음 바꾸진 그렇죠. 않았지만 그런 번민이 들죠. 안 그래야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버나 봐요. 그럴 때 야 진짜 바보리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과거 이 정도로 많이 올랐던 시기들 다 살펴보면은 더 많이 하락했더라. 뭐 이런 게 저희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볼 수 말씀해 있겠죠. 주신 거 보면 3, 4월에 조정 네. 이게 하반기에 있을 수 있고 요런 패턴을 한 번 더 있을 수 있고 패턴을 우리가 알고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그렇죠. 알아놓으면 네. 수익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건 이제 네. 패턴을 반복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9월에서 11월 뭐 이게 좀 그러면 이렇게는 또, 아니고 그때쯤에는 이제 과열 국면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럼 이란 이슈가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7점 몇 프로 하락하고 그러면 뭐 사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 바닥에서 살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모르면은 오히려 바닥에서 막 자꾸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심리가 흔들리니까. 그렇지 않다. 여기 원래 흔들릴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 해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다시 강조드리지만 몇 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쯤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이그전 4월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사태 전망과 매크로 환경이라는 이제 자료고 이란 네. 사태부터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쭉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일단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 뭐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좀 네. 힘들죠. 네. 그렇죠?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여러 나라가 이제 엮여 있고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좀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 이거 뭐 이게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아니니까 알긴 음.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그전에서 이미 저번 달 한 20일경부터 이거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썼던 거는 이게 관세 협상하고 사실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딱 1년 전에. 1년 전 관세 협상하고 2019년 관세 협상이 똑같거든요. 오. 이번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예측 불가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관세 협상 패턴으로 보면은 정말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세요. 네, 제가 네.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도 그러네 이런 생각 네, 드실 네. 거예요.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 1기 때하고 2기 때 관세 협상 사례를 좀 적어놨습니다. 네. 먼저 1기 때 먼저 볼게요. 8월 24일이었어요.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때 트럼프가 막 미국 중국한테 막 그 어떤 관세 올리고 하다가 갑자기 중국 이제부터는 필요 없어. 협상도 없고 필요도 없다. 수입 관세 더 올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날 주가 폭락했죠. 아, 이제 협상도 없구나. 장기전으로 가는구나.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다다음 날이죠. 27일날 갑자기 기자회견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거. 중국이 협상을 한다고 전화가 왔다. 이제부터 내가 협상을 해주겠다.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협상 안 한다더니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중국으로 뛰어갔죠. 기자들이. 그래서 왜 전화했냐? 트럼프한테. 그때 중국이 뭐라고 했냐? 나 한 적 없는데? 네, 어서 많이 들었던 스토리죠. 그쵸?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속았나 하고 이제 트럼프 기자회견 그 다다음 날 있는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아니 전화 안 했다는데요? 그때 아니다 진짜 전화 왔고 오늘은 아예 레벨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사람이 나한테 협상하자고 전화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이란 때 네.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이거. 한번 우리 2기 때도 볼까요? 이게 2기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전략 짜가지고 이때도 굉장히 좀 재미를 봤었는데 네. 이때도 이제 대중 관세를 막 125%까지 올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합 145였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막 그때 폭락했죠. 이거 끝났구나. 이거 또 장기전 가는구나 했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일주일 만에 트럼프가 중국에서 전화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또 깜짝 놀라서 또 물어봤어 중국한테. 근데 중국이 나 협상 안 할 건데 네. 전화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트럼프한테 물어보죠. 아니 중국한테 물어보니까 전화 안 했대더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하니 보세요. 아니 진짜로 전화 왔고 이번에는 완전 더 높은 레벨. 시진핑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날 물어봅니다. 시진핑 그럼 몇 시에 무슨 내용 갖고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점과 내용 공개할 수 없다. 아, 의심스럽죠. 2019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네. 똑같네요. 여기다가 이제 이란만 껴넣으면요, 네. 다 똑같아요. 지금하고도. 다 똑같아요. 오. 네, 다 똑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그전에 처음 포착해서 썼던 거고 그 다음도 되게 비슷해. 한번 보실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8월 30일 날 이제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화 되나 보다 하고 시장이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자꾸 한다 그러니까 하나 막 이렇게. 근데 바로 다음 날 뭐 했습니까? 8월 30일 날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추가 관세. 대화한다 그랬다가 네, 또 다시 다음날 바로 추가 관세 하고 협상은 계속하겠다. 이게 마치 저번 주에 그거 같지 않으세요? 2, 3주 동안 이제 이란 문명을 아예 없애버리는 폭격을 가하겠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할 거다. 네. 너무 똑같죠. 그렇죠?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들이 제가 몇 개를 좀 생략했는데 추가 관세 강행하니까 이제 협상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무슨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트럼프가 더 촉박해지고 시진핑이 느긋하다. 중국이 협상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중국은 어차피 시진핑은 거의 혼자 계속 오랫동안 임기가 없이 하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더 다급하다. 막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냐? 나왔죠? 근데 나올 리가 있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2기 때도 똑같이 기사들이 반복돼요. 중국이 2번 당하겠냐? 협상 안 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11일 날 중국이 갑자기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해요. 공식적 발표도 없어요. 그냥 쓱 사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중국이 협상을 또 하겠냐? 절대 안 한다. 2번 안 당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미국산 일부 반도체 보복 관세를 철회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번 주인가요? 일본하고 뭐 프랑스 선박들이 몇 개 통항이 허가가 공식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미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패턴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야, 트럼프는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지만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 이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시장에서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발언 바꾸면서 막 협박하니까 이제 막 트럼프가 지고 있다. 막 중국, 이란이 이긴다.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트럼프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되게 신기하다. 내가 할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네. 나를 똑같이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모르나? 네, 아마 제 생각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경험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네. 제 생각. 수십 번 하면서 야, 이거 할 때마다 똑같구나. 그럼 이거 또 써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쓰는 것 같고 우리가 참 망각의 돈물이에요. 작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작년에는 또 일기 때 똑같이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죠. 어쨌든 이렇게 결국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보복과세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미국도 약간 이제 전환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협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결로 가고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요 자료에서도 요 이후에도 지금 요 한 장만 봐도 얼마나 관세 협상 때도 19년과 이제 작년이 좀 네.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지 알 수 있고 네. 요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좀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 쭉 쓰고 계시는데 네. 일단 2주간의 휴전 그리고 네. 내일 이제 대면 협상 요 국면에 와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패턴이 비슷하게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요 페이지는 사실은 뭐 저희가 작년에 이제 4월 3일 날 관세 그 해방의 날 하면서 관세 맞아요.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일에 바로 이제 저희가 바이 매수로 돌았어요. 일주일 만에. 그게 이제 일기 때랑 똑같네. 이거 착안했다. 이그전이고 이그전 보시면은 이번에도 그런 재밌는 내용들 많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맞아요. 자료는 이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뭐 하루 급박할 땐 하루에 2개도 쓰고 하거든요. 뭐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그전 봐주세요. 네.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90일 합의 이후의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도 이게 90일 유예하겠다. 그 재밌는 게 두 번 모두 90일 유예라는 게 나왔어요. 90일 유예라는 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보시면 관세 또 올리고 뭐 별짓 다 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2주 동안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상하면서도 뭐 또 공격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파국의 시작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파국의 시작이었던 경우가 없죠. 그게 아니라 협상의 레버리지 카드를 더 얻기 위한 행위들로 그렇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아까 보시면 90일 유예하고 나서도 아까 이게 4월 9일이잖아요. 4월 네. 10일 날 뭐 했습니까? 90일 유예한다고 하고 대중 관세를 125% 인상해서 총 145%까지 높였어요. 맞아요. 이런 거 바로 다음 날 한다고요.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렇게. 아까도 대화한다 그래 놓고 어땠습니까? 일기 때는 대화한다 그래 놓고 다음 달 1일부터 관세 인상하겠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럼 우린 그걸 역으로 이용해야지 같이 흔든다고 우리도 하면서 흔들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에 썼던 건 사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네. 식으로 썼어요. 첫 번째는 이란이 협상에 응할까? 이거 이미 이제 협상에 응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든 응했는데 저희 대답은 예스였었어요.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뭡니까? 뭐 이란은 뭐 신정 국가고 그리고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 주변에 친구들과 막 가족들이 죽고 이랬으니까 분노에 차 있다. 지도부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죽었고.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죠. 분노는 시간이 가면 조금씩 사그라들어요. 조금씩 켜져요. 반면에 경제적 고통 시장의 해결할수록 커져요. 제가 이 기사도 적었지만 한번 시간 되시면 그런 거 보세요. 이란 내에 지금 어떤 생활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나마 공무원들은 좀 출근을 한다 그러지만 대부분 민간 업체들은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돈을 못 벌고 생필품 부족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주거 지역이 일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의약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로 퇴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눈턱까지 가고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이게 비참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지만 경제적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중국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중국 국민들이었고 주가는 중국이 더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협상에 나섰는데 합의는 가능할까? 음. 네, 이게 지금도 참 아주 좀 의문이 되는 점이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제 만나니까. 그렇죠. 뭐 네. 제가 볼 때는 내일 합의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네. 제가 볼 땐 궁극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합의를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식 합의를 생각을 좀 해보면은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트럼프식 합의? 네, 트럼프식. 네. 제가 트럼프식 합의를 지금부터 관세 협상 사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듣고 네네. 나시면 아마 여러 듣는 분들도 그렇게는 되겠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일단은 핵심 요구들 제가 정리해놨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거나 이란이 요구하는 거는 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뭐 무릎을 꿇어서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트럼프식 합의는 뭐냐? 제가 1번, 2번 써놨죠. 1번 90일 유예 임시 합의. 그러니까 휴전 같은 걸 꼭 끌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휴전이 있을 거다 했는데 이건 이미 나왔죠. 2주간 휴전.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0일 유예라는 건 관세에 빗댔을 때 네. 90일이 지금은 2주 뭐 이런 2주가 식으로. 됐죠. 네. 네. 근데 2주간 90일은 건 중요하잖아요. 네네. 왜냐?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해요. 이번에 똑같았네. 또 똑같이 반복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건 과거 일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9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2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봐야 돼요. 이때도 90일 유예하고 나서 이제 90일 동안 협상을 막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리고 90일 흘렀어요. 이제 주식시장은 또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야 90일 지나면 다시 관세 때리고 휴전 끝났네 라고 하면서 흘러내렸죠. 근데 그래서 9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기한은 연기되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중간에 물론 또 협박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는 뭐 90일 아니면 2, 3주 동안 폭격 뭐 이런 날짜 있잖아요. 네네. 5일간 5일간 유예 뭐 이런 거 5일간 유예한다 그러고 그걸 계속 폭격했잖아요. 네네. 그 며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만 그걸 막 날짜에 적고하는데 네네네. 뭐 그 사람은 그걸 전혀 네, 그래서 그런 거에도 말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주 후에 뭐 때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게 협상의 끝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합의하냐? 두 번째를 볼게요. 2019년에 그래서 1차 미중 합의에 결국 어렵게 서로 또 때리고 뭐 하고 하다가 도달했어요. 2019년에 그러면 도달했는데 1차 미중 합의가 된 것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차 합의하고 나서 이랬어요. 이거 불완전한 합의고 만약에 2차나 최종 합의 안 되면 내가 관세 다시 때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죠. 네. 그리고 실제로 1차 합의 끝나고 나서도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계속 실무자 협의를 했어요. 근데 결국엔 추가적인 합의에는 실패했어요. 그럼 관세를 때렸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로 때린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1차 합의한 게 결국에는 최종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이때 됐다는 이제 거죠. 대부분 상품에 7.5% 관세로 일단은 임시로 내리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이든 정부 때까지 그거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유지가 된 거예요. 됐다. 그렇겠죠. 그래서 임시 합의처럼 1차 합의라고 했지만 그게 최종 합의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아주 첨예한 것도 있잖아요. 뭐 네네. 우라늄 농축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뭐 인용 주거 배상을 이런 어떻게 할 것들은 거냐. 너무 네. 첨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2차 합의 때로 옮기고 1차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2차 합의는 나중에 하자라고 해놓고는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스몰 트럼프 딜 스타일로 정도로 좀 해놓고 몇 네. 가지. 그다음에 흐지부지 그냥 없애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한번 보세요. 에이펙 회의 때 와서 결국 합의했잖아요. 그 추가 합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거의 된 거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트럼프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임시 합의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합의를 해서 딱 최종안을 들이밀었어요. 시장, 자 이거 봐라, 이게 이란과 우리나라의 최종 합의다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이제 반대파나 뭐 반대 의견이 정당이나 많겠죠. 평론가는 야 겨우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싸웠냐? 뭐 오히려 우리가 더 잃은 거 아니냐 이거?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할 거라고요. 그럼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1차 합의야. 만약에 또 말 안 듣잖아. 그럼 내가 또 폭격해서라도 모든 거 얻어낼 거야. 그럼 이제 평론하기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게 다 끝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법들로 사업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뭐죠 거래 기술한 책 보면 다 나와 있죠. 네,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합의 그럼 어떻게 이걸 다 들어주지?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 트럼프는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뭐 확증은 못하지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중간에 지금부터 앞으로 지켜볼 거는 90일이랑 2주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협상한다 그러면서 또 때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어쨌든 합의는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트럼프식 불완전한 합의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이 아니라 네. 앞선 두 번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그럼요. 트럼프식 협상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라는 걸로 지금 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얘기하지만 이 네. 뉴스를 하나씩 다 찾으려면 그러니까요. 저는 뭐 며칠을 샜죠. 네. 뭐 2019년 몇 월 며칠엔 어떤 일이 있었고 다 분석을 다 하신 분석하고 거니까. 이게 정말 비슷한 환경인지도 다른 그러니까요. 통제 요인들이 다른가 이런 것도 다 보고 했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또 하나 또 볼 게 있어요. 네, 제가 좋아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 네, 그러면 90일 유예하고 어쨌든 합의로 갔잖아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중요한 건 주가잖아요. 그럼요. 이 우리 들으시는 분들 자꾸 옛날 얘기나 이렇게 설명 같은 것들에 많이 외우게 되지만 설명은 사실은 크게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망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전망을 전망이. 한 것도 네. 이제 그게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 그 왼쪽에 S&P 500이고 제가 오른쪽에 코스피를 그렸는데 이 굵은 색선이 2기 때 90일 유예했던 이제 Y축이 90일 유예한 상황 그때를 Y축으로 교차점을 놨습니다. 보면은 점선으로 된 거 1기 때는 90일 유예하고 합의돼도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특히 한국 증시는 오히려 더 하락했고 근데 2기 때는 둘 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특히 한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좁게만 생각하니까 이거 합의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만 매몰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 보면은 합의하고 상관없이 뭔가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도 경기 사이클과 통화 정책이에요. 한번 볼게요. 제가 왼쪽에 OECD 성장 지수를 그렸죠. 아까 1기 합의가 있었던 거는 2018년 12월이고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완전한 합의가 있었죠. 그때는 경기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꺾이고 있죠. 오른쪽에 반도체 이익률도 볼까요? 반도체 이익률도 하강 사이클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렇죠. 네. 노란색이 딱 합의됐던 네네. 12월 시점 4분기를 그린 거죠. 네. 그럼 뭐 어떻습니까? 합의가 되더라도 경기가 꺾이면은 주가가 별 재미없는 거예요. 반면에 2기 때는 왜 좋았냐? 보시면은 빨간색 화살표죠. OECD 성지수는 바닥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고요. 영업이익들, 반도체 영업이익들은 올라가는. 잠깐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럼 뭡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러면 경기 사이클과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경기 사이클은 뭐 모른다고 쳐도 이익 어떻게 될 건지는 대충 알죠. 그렇죠? 당장 꺾이긴 힘들어요. 네. 당장 꺾이긴 힘들죠. 반도체 이번 주에 당장 삼성전자 나온 것만 봐도 엄청났죠,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났어요. 57조 네. 2천억 원. 그것도 이따 이제 네. 그것도 임플리케이션 되게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이따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죠. 2018년, 19년에는 긴축을 막겠죠. 그때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파월의 발언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파월이 그때 너무 긴축을 과잉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 너무 과잉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긴축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했어요. 아직 중립금리가 멀었는데 아직 중간도 안 왔는데 이 얘기 있고 폭락을 한 거예요. 주가. 근데 이때는 긴축 상황이었고 2025년 어떻습니까? 이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었죠. 지금은 뭐 금리 인하가 결국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앞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긴축 사이클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도 그렇고 네. 해방의 날 작년에 관세도 그렇고 2019년 사례도 그렇고 지금 전쟁도 그렇고 네. 물론 각각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네. 그게 하나의 어떤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경기랑 실적이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금리랑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면서 달랐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이란 사태가 너무 폄하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죠. 주가를 엄청나게 20%나 뺐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태들이 주가를 흔드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걸 사서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단기만 먹고 팔 거냐는 그 경기 사이클과 통화 정책 너무 당연하지만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들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간과하게 돼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보면 됐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네. 급락 후에 V자 바닥은 없다. W자 바닥이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것도 제가 저번 달에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달에 사실 자료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게 많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제가 10몇 년째 쓰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네. 외워두시면 또 쓸만해요. 바로 반등할 것 같잖아요. 그날도 언제입니까? 저번 달 초에 7%인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빠지고. 10몇 프로 하락하고 그러니까 바로 바닥일 것 같지만 보통 이게 한 번 더 깨져요. 예, 그게 대부분 많고 이게 그래서 깨지니까 뭐 나중에 삽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모르면요. 이제 끝났어. 폭락했으니까 지금 절호의 기회하고 샀다가 올라갔다 다시 빠지면은 그때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W자 쌍바닥식형으로 간다는 걸 모르면은 그쵸.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두 번째 바닥에서 기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바닥이 보통 더 낮잖아요. 주가가 이번에도 살짝 종가 기준으로 더 낮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 요때는 네, 버티다가 처음에는 오히려 네. 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장기화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던지는 거죠. 근데 두 보통 번째. 두 번째 바닥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 정말 좋죠.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 바닥도 지난 거죠? 뭐 그걸 확증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네. 두 번째 바닥을 지난 걸로 저는 보이고요. 오늘 뭐 기준에서. 또 하락해도 하여튼 두 번째 바닥이라고 생각. 아, 그래요. 이게 말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할지 사실 보세요. 이거 몇 개입니까 이게? 어느 매니저하는 동생이 크게 봐서. 네, 크게 매니저는 봐서 동생이 그렇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 도대체 W가 몇 개야?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내줬어요. 봐라. 이게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네. 막 주니어로 데뷔했을 때쯤인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때 사실 차트 그리고는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올릴 때는 반등할 때 막 지금이라 사야 될 것 같고 급하죠. 떨어질 때는 지금 다 팔아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이게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제시했던 전략 업종으로 좀 가보면 원전과 신재생, 친환경, 배터리 요거 제시를 해 주셨었는데 잘 갔어요. 네, 뭐 이건 이미 이제 좀 많이 가서요. 어. 뭐 이건 더 이상 이제 탑다운에서 하지 않은 탑다운 전략가니까 탑다운에서 할 만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아마 산업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더 좀 부각을 받은 게 오히려 맞아요. 있죠. 사실 제가 네. 썼을 때는 저는 네. 2월 말에 자료를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사실 이란 사태 터질 줄 몰랐죠. 그냥 트럼프 레임덕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근데 좀 또 운도 잘 따라줬죠. 오히려 네.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신재생 쪽이 더 갔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근데 유가 네. 문제는 사실 단기적인 거. 유가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뭐 만삼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 패권이죠. 내가 저기 중동산 중동산 원유에만 의존하면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럼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거겠죠.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을 강세장에서의 하락장이라고 이사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애초에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강세장인데 이슈가 터졌고 하락장이다. 그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신 게 눈에 띕니다. 이거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건데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네, 13페이지. 저희가 이 차트 저희가 보신 분들은 아마 매달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네, 강조 많이 해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하락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다. 강세장에서 하락이 더 자주 발생한다. 더 자주. 첫 번째, 더 자주 발생한다. 두 번째는 더 크게 하락한다. 두 가지예요. 더 자주가 언제냐 보시면은 1년에 두 번씩은 하락하더라는 거예요. 3조강 때 보면은 1년에 두 번씩. 네. 그렇죠? 두 번씩이면 무슨 얘기냐? 언제 하락?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이면 1년에 두 번이면 뭐 상반기 두 번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럼 상반기엔 몇 월이냐?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럼 몇 월도 알려주세요. 네, 몇 월도 알려드릴게요. 몇 월이냐? 꼭 그렇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때는 4월, 3월. 그럼 상반기는 3, 4월이네. 하반기에는 10월, 11월, 9월. 9월에서 11월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타나네. 작년에 몇 월에 하락했나요? 상반기에 4월. 4월. 하반기는 11월. 비슷해. 네. 올해는 언제 하락했나요? 아니, 올해는 3월. 근데 그게 뭔가
이슈가 터져서 하락을 했던 건데도 그게 이게 비슷한 뭔가 있는 우연이 사실은 있네요. 뭐 사실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뭐 세금 뭐 어쩌고 걷는시고 뭐 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거 다 거짓말까지 않지만 과장이에요. 아니 그럼 뭐 매달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기가 좀 쉽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네. 어차피 기업 이익은 지금도 좋잖아요. 이런 사태가 터지는 말도 계속 좋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이익을 따라서 한 주간 3, 4개월 쫙 올라요. 그럼 작년 2월처럼 엄청난 과열 구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터질 줄 몰라도 이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이벤트에 취약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런 이슈가 뭐가 터지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미리 몰라도 7% 하락했을 때 그때 따라잡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미리 좀 추가 매수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남는 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되게 큰 차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하락했을 때 사고 싶어도 남는 돈 없으면 못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3, 4월 우리가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반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어떤 이슈가 터져서가 아니라 그렇죠. 패턴상 올라가면 왜냐하면은 보세요. 기업이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정고점 뭐 그것까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네. 정고점까지 회복이 아마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는. 왜냐면 이란 이슈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때릴 수도 있고 뭐 그리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 인플레 어떻게 할지 뭐 좀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전 정고점 돌파하면 그때부터 되게 세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과열로 가겠죠.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3, 4개월 걸리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4개월 하면 한 뭐 7월 몇 월입니까? 8월, 9월. 8월, 9월. 그 정도 좀 또 과열 국면 되면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 요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아는 것처럼 뭐 이때 이거죠, 제가 맞췄죠,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은 네. 워렌 버핏하고 조금 더 비슷하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락폭도 볼까요? 아까 하락폭도 설명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뭐 이렇게 첫날 급락했을 때 바이콜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는 더 폭락할 것 같다. 대신 18에서 23% 정도 하락하면 사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했냐? 이것도 간단해요. 많이 오를수록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많이 급등했던 시기를 골라낸 거예요.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12월, 1월, 2월이. 6,300까지 갔습니까? 네. 근데 그 각도를 엑셀로 저희가 네.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구할 수 있잖아요. 기간과 높이를 그쵸. 하면은. 그럼 비슷한 부분 시기들을 골라낼 수 있었고 그 비슷하게 올랐던 시기 때 조정이 얼마나 하는지 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는 22, 이때는 23, 이번 18, 이때는 18. 그럼 18에서 23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단순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냐 이번에 그러니까요. 몇 프로 빠졌냐면 20% 빠졌거든요. 와, 네. 거의 중간으로 딱. 오. 그렇죠. 이게 그냥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뷰는 사실 이그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 하면은 사실 5,100 몇십부터인데 5,170인가 나왔었어요. 근데 5,300 이하에서 사자라는 뷰를 냈었죠. 왜냐면 정확히 제가 18% 빠지고 이런 건 자신 없잖아요. 대신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근데 그렇게 5,300, 200 이하에서 계속 매집했으면은 굉장히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알아두자. 그럼요. 또 이렇게 네. 오면 이렇게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네. 제가 굳이 이게 한 달 텀으로 나오니까 제가 안 나왔을 때 위기가 터져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지난달까지 근데 우리가 봤던 게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특히 뭐 삼성전자 왜 이렇게 줄여요? 뭐 이거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파는 거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외국인 순매도와 환율 관계를 또 적어주셔서 이것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봤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 이제 수급 분석 같은 경우는 저는 주니어 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니어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하게 됐어요. 지난달에도 수급 분석 전 싫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직관적으로 되게 알기 어. 좋은데 설명하긴 좋아요. 근데 그래요?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그때 얘기했죠. 수급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하고 주가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다. 두 번째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인 살지 팔지 그 전망 어떻게 하죠? 그거를 발견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 한 명의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마음이 살지 안 살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외국인 매도가 워낙 많으니까 좀 궁금증도 있고 한번 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텐데 전 다른 분들 이렇게 레포트나 이런 걸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다 맞는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그전에서 한 2주 전에 썼던 겁니다. 예. 외국인이 지금 역대급으로 팔았어요. 한 60조 넘게 판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하면은 이렇게 많이 판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볼게요. 외국인이 60조나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매도했으면은 그 외국인의 지분율은 하락했을까요? 상승했을까요? 상승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렇죠. 예, 원래 하락해 왔는데 차트가 보면 보통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그쵸. 거예요. 예. 과거하고 똑같이 움직였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과거 똑같았는데 왜 다르지? 한번 그럼 이걸 분석하면 답이 나오겠죠. 들어가 봅시다 한번. 네. 그럼 뭘 팔았는지 봐야겠죠. 뭘 팔았는지 봤더니 반도체 60조, 자동차 10조. 이게 저번 달 말 기준이니까 조금 더 팔았을 거예요. 최근에 또 샀으니까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전체를 60조 팔았어요. 근데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70조 팔았어요. 그럼 얘네 둘 빼면 10조 샀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이거 두 업종을 팔았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럼 왜 팔았을까? 그럼 답이 나오겠죠. 자,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애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초대형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 뭐 반년, 1년 동안 뭐 몇 배니까 뭐 5배, 6배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펀드는 이 그 위험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돼요.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네. 덜어야만 한다. 규칙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예 규칙이 정해져 있고 네네네. 아마 해외도 그런 것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조금씩 팔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비중이 올라가. 쉽게 말하면은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씩 팔았어. 근데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럼 팔았다고 계좌가 줄어드나요? 아니죠. 계속 늘잖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럼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팔아도. 그럼 매도는 했죠. 순매도는 했죠. 만약에 뭐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한 2억 팔았어. 그럼 2억 순매도 진짜 많이 파셨네요. 근데 비중은 훨씬 더 커져 있겠죠. 20% 팔아봐야 주가 몇 배 났습니까? 더 강력하게 50% 팔았어도 아마 더 커져 있을 거예요. 5억 팔았어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외국인들이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관적으로 봐서 한국을 비관적으로 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야, 그 무슨 AI 시대에 메모리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걸 믿냐? 난 팔아야지. 이럴 리가 없잖아요. 외국인이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도 볼게요. 자동차 어떨까요? 자동차도 대부분 비슷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긴 하죠. 근데 급등했죠. 또한 뭐냐면 이거는 가치주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PER이 뭐 4배도 안 돼. 3점 몇 배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좋네 하면서 가치주 펀드들이 샀어요. 배당만 받아도 얼마야 이러면서. 근데 작년 말 올해 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자동차 회사가 로봇 테마로 급등한 거예요. 사실 로봇을 뭐 대량 생산하고 뭐 실적이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미리 기대감을 올랐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주가니까. 하지만 밸류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완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투자 몇 배 올랐습니까? 뭐 두 배도 아니고 한 4배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결론. 그 외국인 앞으로 살까요, 팔까요? 뭐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팔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가 올라가면 비중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럼 매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외국인이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팔 수도 있다. 그럼 뭐 원화도 그러면 강세로 가는 게 생각보다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팔 수도 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팔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네, 팔든 말든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제 이 차트인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외국인 투자가 뭐 별거 없다고 뭐 그러면은 아마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17년 동안 데이터를 보고 저도 이제 외국인 투자를 중요하게 보다 이제 돌아선 건데 우리나라 2000년 이후에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잘 보세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강세장은 딱 3번밖에 없었어요. 이 3번 못 먹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30년 동안 먹은 게 없어요. 네. 첫 번째 브릭스 시대 때, 두 번째 팬데믹 때, 세 번째 지금.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세 번 모두 외국인 패턴은 어떤지 보세요. 외국인이 이끈 강세장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 대규모 매도로 대응을 했어요. 대규모 매도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데이터는 네네. 팩트죠. 제가 이 차트를 안 그리고 외국인이 중요하고 썰 풀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이 없죠. 그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뭐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거보다는 외국인이 팔 때 주가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척도가 된다는 건 아니고 게다가 네. 전망은 더 힘들고 외국인이 살지 안 살지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럼 누가 다 올렸냐? 누가 올렸겠습니까? 개인과 기관 거의 다 중에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세장은 한번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면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은 개인이 살 때가 제일 세게 올라요. 요즘이네요. 1, 2월은 어땠습니까? 1, 2월 때 개인들이 사면서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외국인들은 되게 훌륭하고 개인 우리 스스로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것만 잘 응용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뭐 많다고 봅니다. 이사님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걸로 네. 마무리를 저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왜냐면 삼성전자 실적도 굉장히 인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은 외국인 뭐 오든 안 오든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아. 개인이 올렸었어 우리 강세장에서.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네, 중요한데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것도 있다는 해주셨는데 거죠. 네. 최근에는 외국인도 IT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게 마침 또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나오고 다시금 외국인 매수 또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좀 의미를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요걸로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저 삼성전자 실적보다는 저 네. 이제 매크로 경제나 이쪽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얘기하고 싶은 그게요. 지금 네. 최근에 이게 세 번째 단원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잠깐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경제연구소나 이런 해외 쪽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첫 번째 유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다. 네. 위축될 거면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건데 이 논리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맞을 수 있지 않나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유가가 너무 나이브예요. 높으면 네? 약간 나이브. 그러니까 약간은 너무 순진하게 순진해.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경제학자보다 지금 더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유가가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지금 투자 뭐가 이끕니까? AI가 이끌잖아요. AI 투자가 위축됐나요? 그건 아니죠. 아닌 정도가 아니죠.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가 났고 3월 수출이 3월 데이터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이제 발표하겠지만 엄청난 실적을 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지금 뭐 엔트로피 뭐 그리고 메타가 그 저격하는 또 새로운 또 에이전트 AI를 막 내놨죠. 다니까 더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투자 꺾였습니까? 소비도 한번 소비 꺾였나요? 소비 많이 꺾으셨나요? 유가의 아직- 민감도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 타는 사람들 오히려 뭐 하나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고유까지만 소비나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 방법.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은 지금 팔아야 돼요. 주식을. 왜냐하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하지만 수요가 꺾이면 결국 유가도 떨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주식을 사야 돼. 반면에 제 얘기처럼 그게 아니라 고유가인데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 심리가 좋아. 그럼 지금 주식을 해야죠. 반면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를 만들겠죠. 유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나 소비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좋다. 그럼 이게 훗날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듯이 가을 언저리쯤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 떨어지는 맞물리면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사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주시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네. 그동안에 또 이슈 생기면 네. 이렇게 대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KB증권의 이은택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